반갑습니다. 8단원, 이번 단원도 역시 시험범위 중간고사 단원이죠. 이번 주는 여러분이 등교 계약이 없는 관계로 온라인 수업을 진행을 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시험범위이기 때문에 8단원에서 2개의 소단원, 3개의 여러 도시의 위치와 특징, 그 다음에 도시 구조와 도시 경관, 이 두 소단원에 대해서는 1시간에서 길게는 한 2시간 정도 여러분하고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중간고사에 이제 바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번 단원은 제가 직접 여러분을 보면서 진행하는 대면 수업이 아니다 보니까 슬라이드 상에서 여러분에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 위주로 설명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학교에서 저와 함께 이제 수업했던 것보다는 PPT에서 여러분하고 이제 함께 제가 교과서하고 PPT 내용을 점검하는 거를 이제 위주로 8단원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8단원에서도요, 이번에 중간고사 범위가 이제 크게는 아니라 작게는 이제 소단원이 하나, 둘, 셋, 6단원이죠. 6개 중에서 2개다 보니까 비중이 적지는 않죠. 이번에 이제 제가 설명하는 이 8단원 도시단원에서 여러분이 소단원 2개니까 3분의 1 정도, 33점 정도가 배점이 걸려있죠. 33점 정도를 이번 PPT 수업을 통해서 다 맞을 수 있도록 핵심적인 부분을 이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거 왜 안 넘어가지? 네. 먼저 우리가 이제 이번 단원이 도시다 보니까요, 도시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짚고 갈게요. 도시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우리 초등학교 4학년 때 도시하고 촌락에 대해서 잠깐 배우셨을 텐데요. 촌락이란 우리가 보통 시골로 많이 생각을 하고, 도시 그러면 인간이 이제 가장 많이 거주하는 대표적인 지역이라고 아시죠?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주로 여러 가지 인간이 살아가는 대표적인 이제 주거 공간으로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오늘날에 이제 전 세계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죠. 뭐 절반이 아니라 이제 더 넘어가는 지역도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이제 광역시가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서울, 그다음 경기권, 여기가 이제 한국의 인구 절반이 이제 거주하고 있는 공간이죠. 도시가 그만큼 이제 많은 사람들을 이제 끌어당기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럼 그 도시의 특징 몇 가지만 간략하게 보고 갈게요. 첫 번째, 도시는 인구 밀도가 높습니다. 그럼 인구 밀도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간략하게 짚고 갈게요. 두 개의 지역이 있어요. 잠시만요. 이렇게 이제 두 개의 지역이 있다고 봤을 때, 지역이 똑같다는 가정하에서 이쪽 지역에는 이제 굉장히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몰려 살아요. 그러나 이 지역에서는 사람이 듬성듬성. 그러면 훨씬 같은 면적에서 사람이 더 많이 몰려 사는 지역은 이 지역이겠죠. 다시 말해서 이 지역이 동일한 면적에서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인구가 더 많이 나오고 있죠.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인구 밀도가 높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농촌 지역에 비해서, 즉 촌락 지역에 비해서 도시가 같은 면적에 비해서 훨씬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인구 밀도가 높다고 볼 수 있죠. 그 다음 두 번째, 토지 이용이 뭐라고 되어 있냐? 잠시만요. 토지 이용이 집약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집약적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토지를
집중적이고 핵심적이고 그 다음에 중점적으로 이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하고 즉 광주하고 이제 전남하고 땅의 크기가 같다고 봤을 때 훨씬 더 많은 인구가 사는 지역은 이제 광주죠. 광주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전남 지역보다는 광주에 훨씬 많이 살다 보니 같은 면적이라고 봤을 때 광주에 훨씬 많이 살다 보니까는 이 광주 지역에 이제 인구는 바글바글하고 땅은 정해져 있고 어떻게 하면은 토지를 잘 이용할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이 같은 면적의 토지에다가 건물을 높이 올려서 그 작은 땅이라도 좀 더 집중적으로 효율적으로 이용을 할 수밖에 없겠죠. 이게 바로 이제 토지 이용의 집약적이라는 뜻인데요. 토지 이용을 같은 면적이라도 훨씬 더 효율적으로 또 많이 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무래도 사람이 많다 보니까 동일한 면적이지만 훨씬 촌락에 비해 사람이 많다 보니까 토지를 조금 이용하는 데 있어서 효율성을 더 높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도시 세 번째 특징으로는 도시는 인구가 많다 보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중심지 역할을 하는 세계의 유명한 도시 몇 군데를 제가 여러분 교과서 139페이지에는 도시를 중점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세계 경제 흐름을 주도하는 도시 그러면 대표적으로 우리 세계에서 이제 미국 뉴욕을 들 수 있고 영국 런던을 들 수 있죠. 이 두 곳 같은 경우는 세계 경제, 예를 들어서 세계 금융의 중심지, 돈의 중심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세계 정치의 중심지 그러면 여기 교과서에 나와 있는 도시 말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벨기에 브뤼셀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제 브뤼셀, 벨기에 자체도 작은 나라인데 브뤼셀은 더 작죠. 근데 이제 이 더 작은 도시가 정치 중심지라고 지금 나와 있는 게 좀 생소할 수 있는데요. 이곳은 바로 유럽, EU라고 하죠. EU 기구가 바로 이 브뤼셀에 있습니다. 그 다음 세계 문화의 영향력이 큰 도시하면 프랑스 파리와 이탈리아의 로마를 들 수 있습니다. 파리와 로마 같은 경우는 고대 문화, 고대 유적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관광지로도 되게 유명한 도시라 볼 수 있겠죠. 여러분 교과서 139페이지에 이제 유명한 도시 찾기 잠깐 볼게요. 여기 보시면 국제연합, 우리 유엔이라 그러죠. 유엔이 있고 이제 미국의 정치 경제, 특히 경제의 중심지라고 하는 도시 뉴욕을 빼놓을 수 없겠죠. 일단 일본의 수도 그러면 우리가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도쿄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일본의 금융과 정치, 경제의 중심지이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우리 교과서에 보시면 나일강 하류에 위치한 이집트의 수도라고 되어 있죠. 이집트 수도 바로 세 개의 도시 중에서 이제 아프리카 쪽에 이집트 카이로가 이제 대표적이죠. 물론 이곳 말고도요. 우리 한국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제 유명한 국제 도시, 세계 도시 중에 한 곳이죠. 이번에는 이 도시를 우리가 잠깐 이제 많은 사람이 모여서 이제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를 이루고 있다는 도시를 배우셨는데 그 도시의 내부 모습을 좀 들여다볼게요. 도시의 내부 모습을 우리가 도시 내부 경관이라고 합니다. 이 경자가 볼 경자입니다. 우리가 도시 내부를 이제 구조적으로 한번 바라보자 이건데요. 도시는 크게 우리가 도시를 크게 동그랗게 본다면요. 이 동그란 도시 안에 가운데 요것이 이제 중심부고요. 요 바깥쪽을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 보시면 아이고 잠시만요. 중심부하고 주변적, 바깥쪽 제가 이야기했었죠. 주변적 둘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래도 중심부 그러면요. 도시에서 도시를 잠시만요. 도시를 둥그런 이렇게 원으로 본다고 볼게요. 둥그런 원으로 봤을 때 이 원에서 보통 중심 센터 지역입니다. 어느 곳에서든 접근이 쉬운 지역 있죠. 그런 곳, 이 중심 지역을 바로 이제 우리가 중심부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어느 곳에서든 접근이 쉬워야 합니다. 왜냐?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제 이용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아무래도 중심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몰리다 보니까요. 이제 토지 이용이 다른 지역보다 도시의 다른 지역보다 더 집약적이죠. 많은 사람들이 몰리니까요. 땅값도 비싸지고 땅값도 비싸지니까 건물이 높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건물 같은 경우 주변 지역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중심부에 비해서 주변으로 갈수록 건물의 높이가 낮아지죠. 이건 이제 우리가 세계적 도시 바로 뉴욕의 도시 내부 경관인데요. 이 뉴욕의 맨하튼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뉴욕에서도 맨하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층 건물로 유명하죠. 왜냐? 맨하튼이 바로 뉴욕의 중심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그럼 도시 내부 이제 우리가 도시 그 내부 경관 중에서요. 내부 구체적인 이제 모습을 한번 하나씩 볼게요. 우리 책에 보시면 네 가지로 좀 나와 있거든요. 네 가지 말고 이따가 추가적으로 한 가지를 제가 더 설명해 드릴게요. 이 도시 내부 기능은요. 제가 이제 다른 8단원도 중요하긴 한데 도시 여기는 정말 별을 많이 하고 싶어요. 별을 100개 정도 그립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설명 들어갈게요. 도시 내부 기능에서 도시의 정중앙, 물론 이제 모든 도시의 정중앙이 도심은 아닌데요. 대부분 도시들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만나기 쉬운 곳,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일하기 편리한 곳, 그러다 보니까 도시의 한 가운데 이제 위치한 곳이 인구가 많아지는데요. 요곳 도시 한 가운데를 보통 도심이라 그럽니다. 도시의 중심이라고 하죠. 이 도시의 중심은요, 많은 사람들의 이제 만나서 업무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주로 이제 대기업의 본사라든지 백화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을 볼 수 있는 시청, 또 뭐 구청, 보건소 같은 관공서들이 이제 많이 모여 있어요. 이렇게 중심 업무를 하는 지역을 우리가 CBD라고 이제 일컬는데요. CBD 교과서에 이제 나와 있을 텐데요. Central Business District, 이제 중심 업무 지구라고 해가지고요. 도시에서 많은 사람들이 누구나 쉽게 이용하고 누구나 이제 편리하게 일을 볼 수 있는 그런 업무 지역입니다. 도시의 센터에 보통 도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심 자체가 센터에 있기 때문에 이 도심은 굉장히 많은 인구가 모이고 이러면서 땅값이 좀 비싸겠죠. 그래서 도심에는 보통 업무를 많이 보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주하는 지역보다는. 그럼 이 도심에서 조금씩 멀리 주변 지역으로 한번 가볼까요? 도심에서 옆으로 살짝 가보면요. 이제는 업무를 보는 것과 함께 또 도시에서 업무만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업무와 함께 이제 저녁이 되면 자기도 하고 학교도 다녀야 되고 생활도 해야 되겠죠. 이 생활이 이루어지는 주거 지역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도심 옆쪽으로 조금 가다 보면요. 이제 업무 중심 지역에서 조금 이제는 주거 지역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도심 옆에 주변 지역을 볼 수 있고요. 이 주변 지역에서 좀 더 나가면요. 도심의 역할을 하고 싶긴 하나 도심보다는 조금 규모가 작아요. 그 대신 주변 지역, 다시 말해서 주거와 도심의 기능을 둘 다 할 수 있는 조금 떨어진 도심들이 발달이 옆에 좀 돼 있습니다. 이거 뭐라 그러냐면 도심이긴 한데 주변에 이제 도심보다는 작게 이제 몇몇 지역들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부도심이라고 합니다. 반장이 있고 부반장이 있는 것처럼요. 이것은 부반장 같은 바로 도심의 역할을 도와주는 부도심입니다. 그러면 부도심은 어찌해야 되냐? 도심과 주변 지역을 다 어째요? 연결해 줘야 되기 때문에 필수 요건이 있어요. 그 필수 조건이 뭐냐? 바로 교통이 매우 편리해야 된다는 거죠. 교통. 부도심의 핵심은 바로 교통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개발 제한 구역에서 말 그대로 개발을 제한한다는 겁니다. 도시에 인구가 많이 몰리다 보니까요. 계속해서 이제 어떤 상업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뭐 주거시설 또 뭐 관공서 이런 많은 것들이 지어지겠죠. 근데 많은 것들이 계속해서 지어지다 보면요. 도시는 계속해서 커져. 즉 팽창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계속해서 도시는 팽창해버리면요. 사람이 이제 살아가는 공간에서는 자연도 중요하죠. 생태계 파괴가 이루어지면 안 되는데 너무 많이 팽창해버리면 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심의 외부, 외곽 지역에다가 더 이상 도시가 팽창되면 안 된다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있죠. 이게 바로 개발 제한 구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개발 제한 구역. 그러면 개발 제한 구역. 우리가 그린벨트라고 아마 TV 뉴스에서 보셨을 텐데요. 그린벨트가 이제 개발 제한 구역이라는 거고요. 여러분 교과서 이제 잠깐 145페이지 가보시면요. 우리 그린벨트라고 해가지고 현재 지금 우리 서울에 있는 그린벨트와 영국 런던에 있는 그린벨트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 연두색으로 표시된 곳이 이제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런던 같은 경우는 서울에 비해서 조금 그린벨트 지역, 녹지가 조금 넓게 확보가 되어 있는 것 같죠. 런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럴 만한 이유가 이제 우리보다 산업화가 훨씬 빨리 됐었어요. 우리보다 이제 한 2세기 먼저, 200년 전에 산업화가 되다 보니까 먼저 이제 환경 오염이라는 문제도 경험을 해봤겠죠. 그래서 굉장히 환경이 갖고 있는 의미가 크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린벨트 지역 자체를 예전에 이제 자연이 많이 파괴됐을 때 우리 더 이상 팽창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런던의 면적 이상으로 그린벨트 지역으로 이제 많이 확보를 했었죠. 한번 이제 환경 오염을 겪었었던 아픔이 있었죠. 그 다음에 우리 서울 보겠습니다. 이제 한강을 중심으로 이제 서울 보면은 이 센터 지역, 도심 지역에서부터 계속 팽창되고 있어요. 뭘 보면 알 수 있냐? 의정부, 구리, 남양주, 안양, 시흥 이런 곳들이 이제 서울의 이제 역할을 조금 분담해주는 이제 도시들인데요. 계속해서 팽창하다 보면 이 역시 서울 경기권 역시 자연이 많이 파괴되고 결국 우리가 사는 거주지마저 파괴될 수 있기 때문에 요 주변 지역 이제 서울의 역할을 조금 대신해주는 나눠 쓰는 이 주변 지역의 일부를 더 이상 개발을 하면 안 된다 싶어서 그린벨트 지역으로 묶어놨었죠. 아무래도 환경 보존을 위해서는 그린벨트 지역이 있는 게 좋겠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도시의 이제 경관에서 도시 내부 지역을 아까 봤었는데요. 그 내부 지역 하나만 조금 이제 봐볼게요. 보시면 행정, 금융, 상업 등 기능이 모여 있다 해서 이게 서울의 지도인데요. 서울에서 가운데 종로 쪽에 이제 모여 있죠. 그럼 종로가 뭐가 될 것 같아요? 종로가. 예, 바로 종로가 이제 도시에서는 도심의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 하나만 더 볼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다 보겠습니다. 여의도라고 되어 있죠. 도심 주변으로 도심의 기능과 역할을 분담하는 부도심이 형성된다 되어 있죠. 이 여의도 같은 경우 여의도 방송국도 많이 있죠. 방송국도 많이 있지만 여의도 인근에는 아파트 단지가 되게 많아요. 다시 말해서 방송국 같은 상업시설, 그 다음에 아파트 단지, 국회의사당. 그러니까 일단 주거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지? 상업시설. 이런 곳이 혼재되어 있고 또 주거 기능 자체를 분담하면서 교통이 되게 편리해요. 바로 이 여의도가 부도심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거겠죠. 그러면 여기는 패스하고 아까 우리 도시 내부의 기능에서 도심, 부도심, 주변 지역 개발 제한 구역을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 요거를 도시 내부 지역분의 그림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보통 이렇게 완벽하게 원으로 이루어진 도시는 사실 거의 없죠. 우리가 도시 자체를 설명하기 편하게 이제 원이라는 보통 모형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걸로 한번 선생님도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모형은요. 광주가 됐던 부산이 됐던 서울이 됐던 거의 이제 이 모형과 흡사하게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광주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 봤을 때 광주에서 어느 곳에서든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교통이 발달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상업시설, 관공서 이런 게 다 이제 혼재되어 있는 센터 도시가 있죠. 바로 광주 같은 경우는 상무지구가 바로 대표적인 도심의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상무지구 그 상무지구 안에서도 이제 시청이라든지 마트가 있는 그 지역이 도심 지역이 될 것이고요. 거기서 조금 이제 퍼져 나가면
상무지구에서 살짝 밖으로 나가면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있죠. 그 지역이 주변 지역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주변 지역에서 더 퍼져가면 지금 동그란 원들이 있죠. 이걸 바로 우리가 부도심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상무지구에서 조금 더 퍼져 나가면 뭐 주변에 금호지구라든지 풍암지구라든지 아무래도 이제 주거 기능이 더 강화되고 또 금호지구, 풍암지구 보면 마트라든지 여러 이제 관공서, 뭐 미디어 센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교통도 그 지역이 굉장히 편리해요. 뭐 지하철이라든지 아니면 또 이제 버스 노선이 굉장히 많은 편인데요. 그 지역들 교통이 편리하면서 주거 기능 그 다음에 상업 지역이 함께 혼재되어 있긴 하나 도심보다는 상업의 역할이 덜 있는 바로 그곳을 우리가 부도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 다음에 옆으로 가보시면 바깥쪽에 이제 도시의 무분별한 팽창을 막을 수 있는 바로 그 역할, 이게 바로 개발 제한 구역이죠. 우리 광주를 보자면 이제 외곽 쪽에 뭐 남구에 무슨 대촌이라든지 아니면 뭐 서구에 이제 서창이라든지 요런 데가 이제 산이는 논밭이 많이 있죠. 요런 데가 이제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여져 있어서 무분별하게 아파트를 짓거나 도로를 내는 일들을 조금 막고 있죠. 도시의 팽창을 조금 막는 거죠. 인구가 많이 늘어난다고 계속 팽창을 늘려버리면요, 결국 자연이 파괴돼서 그 피해를 모두 다 이제 인간이 이제 얻게 되기 때문에 요거를 막는 거죠. 그 다음 여러분 옆에 가보시면요, 지금 뭐가 있을 것 같죠? 뭐가 있어요. 이 지역을 제가 하나 그려볼게요. 요 정도에 가면 요렇게 보시면 요런 애들이 있어요. 지금 여기 전체에 잘 안 그려지네. 요 전체는요 하나가 도시입니다. 근데 이 도시에서요 밖에 지금 어떤 망으로 연결망으로 해서 작게 또 나와 있는 애가 있죠. 얘도 도시인데 이 큰 애보단 좀 작은 애예요. 그럼 느낌상 어때요? 큰 애의 역할을 얘가 조금 분담해 준다고 할 수 있겠죠. 이 큰 도시 지역에 이 큰 도시의 역할을 분담해 주는 얘가 또 있을 수가 있어요. 이를테면 서울에서는 서울 옆에서 서울의 역할을 분담해주는 뭐 수원이라든지 뭐 화성이라든지 의정부라든지, 광주 같으면 광주의 역할을 분담해주는 뭐 나주시라든지 뭐 장성군이라든지, 장성군은 좀 그렇다, 나주시라든지 뭐 이런데, 서울을 주변으로 볼게요. 서울에서 이제 주변에 뭐 수원시, 뭐 의정부, 또 이제 뭐 동두천시 이런 데 보시면요, 일단 서울하고 굉장히 교통망이 잘 발달이 돼 있어요. 그렇다고 뭐 여기 안에 아무것도 없냐? 그건 아닙니다. 여기 안에서도요, 스스로 도시가 자려갈 수 있게 여러 가지 산업시설이라든지 주거시설이 굉장히 잘 발달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큰 도시, 서울 같은 큰 도시에 비해서는 작아요. 근데 서울 주변에 있죠. 우리는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주변에 큰 도시를 에워싸면서 큰 도시를 도와준다 그래서 위성 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공위성이 이제 지구 주변에서 이제 돌고 있죠. 그것처럼요, 이제 큰 도시 주변에서 이제 마치 큰 도시 주변을 돌고 있는 인공위성처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이제 위성 도시입니다. 이 위성 도시는 보통 이제 큰 도시 역할을 도와주기 때문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연결이 잘 될 수 있게 교통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교통이 발달되다 보니까 이제 장점일 수도 이제 있죠. 그 서울과 접근성이 좋은 건 장점인데, 단점은 뭐가 있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이제 뭐 직장도 갖고 주거 기능도 해야 하는데, 이제 직장은 서울에서, 주거만 이쪽에서 해버릴 수 있는 단점도 있죠. 왜? 교통이 아주 발달되어 있으니까 그냥 여기서 일 보고 바로 저녁에 자고 다시 서울에서 일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질 수 있는 부작용은 있는데, 원래 위성도시 세울 때 목적은 이제 그 큰 도시 역할을 조금 나누어 쓰자, 이런 역할이었습니다. 이게 위성도시입니다.
잠시만요. 그리고 이렇게 도시가 이제 도시 내부가 도심이라든지 부도심이라든지 또 뭐 주변 지역 그린벨트로 나눠지게 된 이유가 있어요. 이제 그 이유는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도시로 오는 이유가 이제 일자리라든지 교육, 뭐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 뭐 그 사업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몰리다 보니까요, 조금 더 많이 몰릴 수 있는, 즉 접근성이 편한 지역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접근성이 편한데 교통이 발달하고 또 편의시설이 많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도시 지역이 나눠지게 된 것은요, 접근성에 따라서 이제 나눠집니다. 그러면 접근성 좋은 데가 아무래도 땅값이 비싸져 버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교통이 편리한 지역일수록요, 쉽게 말해서 지하철이라든지 뭐 버스라든지 아니면 도로 여건이라든지 이런 게 좋은 지역일수록 접근성이 좋아요. 접근성이 좋을수록 이제 서로 그곳에다가 어떤 시설을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요, 땅값이 비싸질 수 있죠. 이제 책마다 조금 다른데요. 이제 땅값 대신 이제 조금 어려운 말을 한자를 써서 지대라는 말을 좀 쓰기도 해요. 접근성이 좋은 지역일수록 땅값, 즉 지대가 비싸요. 그래서 비싸다 보니까 도심에 가까울수록 건물의 높이가 어떠겠어요? 높을 수밖에 없죠. 왜? 비싸니까 어째요? 계속 높이 세워서 그곳을 집약적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접근성과 땅값 때문에요. 보통 도심 지역이든 이제 주거보다는 업무를 볼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는 상업 지역이 많이 이제 발달이 돼 있고, 그 다음 이제 조금 접근성은 그렇게 높지도 않고 땅값도 조금 낮은 주변 지역으로 갈수록 이제 주거 기능이 강하게 나타나죠. 우리 뭐 서울 같은 경우도요, 이제 방송국이라든지 아니면 뭐 시청이라든지 이런 곳이 모여 있는 데는 아파트가 별로 없죠. 주변에 가야 아파트가 있고, 또 상무지구 같은 경우도 상무지구 정중앙 핵심 뭐 시청 이런 데보다는 거기서 조금 옆으로 그 좀 떨어진 지역에 이제 주거 단지들이 이제 형성이 돼 있죠. 다 이런 게 원인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과서 146페이지 도시 내부의 지역분화 한번 잠깐 볼게요. 우리 이제 도시 내부의 그림이죠. 이제 보시면 그래프는 땅값과 도시부터 거리인데요. 땅값 어디가 비싸다고 했습니까? 아까 많은 사람들이 몰릴 수 있는, 즉 상업과 업무의 중심인 도심 지역이 땅값이 비싸다고 했었죠. 그러면 이 지역이 이제 제일 비싸고, 그 다음에 주변 지역으로 사실 떨어지다가 아무래도 또 다시 또 도심의 역할을 나눠 하는 부도심이 또 비쌀 수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지겠죠. 도심이 땅값이 제일 비싸요. 그러면서 주변으로 갈수록 거의 떨어지다가 부도심이 좀 살짝 오르죠. 왜? 이것도 교통이 편리한 곳이니까 사람들이 좀 몰리죠. 그러나 도심, 센터에 비해서는 조금 덜하죠. 그럼 하나씩 볼게요. 요런 어떤 시설이 들어가 있는지 볼게요. 시청.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업무나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을 보는 곳이라서 어느 지역에서든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돼요. 어디서든 쉽게. 다시 말해서 가운데 도심에 보통 건설이 되겠죠. 그 다음 대규모 아파트 단지. 주거시설이다 보니까요, 일단 좀 조용해야 되는 거, 좀 업무하는 것보다 살짝 떨어져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사는 곳이기 때문에 좀 여유롭고, 땅값은 조금 더 비싸면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지역, 네, 바로 주변 지역에 많이 형성이 되죠. 그 다음 학교입니다. 학교 역시 사람들이 주로 이제 거주하는 곳 옆에 이제 학교가 있어야지 그게 이제 교육과 이제 육아가 동시에 이루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주변 지역 옆에 학교가 세워지겠죠. 은행 본점입니다. 본점. 그냥 지점도 아니고 본점. 핵심 업무를 다 보는 것이 은행 본점이죠. 그러면 핵심 업무니까 역시 도심이겠죠. 뭐 대형 할인점은
할인점은 역시 어때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아파트 단지 쪽에 이제 건설되는 게 일반적이죠. 이번에 좀 생소한 단어가 있죠. 인구 공동화 현상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인구 공동화 현상이 우리가 도시의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현상인데요. 여기 잠깐 보시면 그래프 잠깐 봐볼게요. 도심은 바로 도시의 센터, 중심 지역이죠. 중심 지역인데요. 이제 인구가 보시면 주간에 굉장히 많이 있죠. 왜? 업무를 봐야 되니까. 일자리가 이쪽에 있으니까. 근데 이제 밤에 잠깐 볼게요. 밤에 야간 보시면요. 밤에는 갑자기 인구가 쑥 떨어져요. 즉, 이 도심 지역으로 올수록 낮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지만 밤에는 비어있어요. 그 대신 옆에 주변 지역으로 갈수록 인구가 어때요? 야간에는 많지만 밤에는 적다는 거죠. 이게 뭘까요? 네, 바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낮에는 도심에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아이고 잠시만요. 목이 탄다. 많은 사람들이 도심에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일하고 나서 퇴근 이후에는 이제 주거 기능이 있는 주변 지역으로 가다 보니까는 야간에는 이제 이렇게 인구가 도심 지역이 많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 인구 공동화 현상이 바로 어디서 볼 수 있는 현상이냐? 우리가 이 공자 있죠? 이 공자가 한자로는 빌공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구가 비어있다, 뻥 뚫려있다 이 말입니다. 언제 뻥 뚫려있냐? 밤에 뻥 뚫려있다. 어디에서? 도심에서 인구가 밤에 뻥 뚫려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바로 도심은 업무 지역이다 보니까 낮에는 많은 사람들이 직장이나 일자리 때문에 많이 이곳에서 생활을 하지만 밤에는 어때요? 주거 기능이 있는 주변 지역으로 떠나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밤에는 도심의 인구가 비게 된다. 이게 바로 인구 공동화 현상이 되는 거죠. 밤이 되면 도심이 텅 비어버려요. 도심이. 그러면 주거 기능은 거의 못하니까 도심에는 학교도 필요 없고 뭐 보건소라든지 아니면 주민센터 이런 게 필요 없을까요? 그렇진 않아요. 도심의 일부 지역에서는요, 이제 학교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주민센터도 이곳에 또 상주하는 사람도 완전히 없다고 보기 어려우니까 있겠죠. 있어요. 있는데 이제 지역은 넓은데 항상 거주하는 인구를 상주 거주 인구라 그러는데 항상 거주하는 인구가 이게 들쑥날쑥하죠. 밤에는 없기 때문에 이곳에다가 뭐 동사무소를 동마다 다 설치하기는 어렵죠. 주민센터를. 학교도 역시 이 지역에다가 다 설치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이 지역에 처음에 이제 학교나 주민센터가 몇 개 생기다가 이렇게 산업이 발달하면서 주변 땅값이 도심 땅값이 비싸지면서요. 인구가 밖으로 빠져나가니까 이 지역이 어째요. 학교나 주민센터 같은 것들이 통폐합이 돼버려요. 보통 도시에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도시 학교는 폐교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또 그렇진 않아요. 도심이 발달하면서 땅값이 비싸지면 외곽으로 사람들이 가다 보니까 이쪽 지역에 이제 어떤 주거 기능은 거의 이제 이루어지기 어려워서 학교나 주민센터가 많이 없어지게 되는 현상도 볼 수 있죠. 어쨌든 이런 현상 우리가 즉 밤하고 낮에 인구 차이가 큰 이런 현상을 인구 공동화 현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왜 발생하는지는 아시겠죠? 바로 업무를 보는 도심 지역, 업무 중심인 도심 지역이 밤에는 어때요? 주거 기능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죠. 끝났네요. 여러분하고 이제 8단원의 핵심적인 도시, 그 다음에 이제 도시 내부 경관, 그 중에서도 내부 경관에서도 우리가 도심, 부도심, 뭐 주변 지역, 그 다음에 이제 인구 공동화 현상,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도시의
이제 역할을 좀 분담해준 위성도시, 이런 개념들을 쭉 봐왔습니다. 도시 단원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요. 이제 여러분이 아까 그 도시 내부 구조 있죠. 동그라미로 했었던 구조, 그 도시 내부 구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게 보시고요. 교과서 그 단원에 있는 내용을 한 3번 정도 읽어보시고 제 강의를 2번 정도 보신다면 이 단원은 금방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제 시험 공부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하고 이제 수업을 보면서 직접 하는 게 좋은데, 아무래도 이제 명절 끝나고 일주일간은 여러분을 볼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요. 이제 그 제가 녹음을 해서 대신 이제 녹화를 해서 대신 수업을 하는 걸로 대처할게요. 그리고 요 단원 말고 여러분이 조금 어려워하는 경제 단원은요. 지금 제가 유인물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전달을 했었는데요. 유인물 말고 따로 이제 제대로 설명을 이제 못 들었거나 아니면 설명을 들었어도 헷갈려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유인물을 따로 이제 녹화해서 다음 시간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끝.